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더디게 전해졌지만 맑은 공기와 푸른 숲 덕분에 사람들의 인심만큼은 더없이 넉넉하고 평화로웠던 곳이지요. 돌쇠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낡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의 전 재산이라고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때 쓰는 낡은 지게와 무딘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돌쇠는 아침마다 산짐승들에게 인사를 건넬 정도로 심성이 고왔고 마을 어른들을 뵐 때마다 허리를 굽혀 정중히 예의를 갖추는 청년이었습니다. 돌쇠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어수룩한 면이 있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보 나무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지만 그는 그런 놀림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욕심이라곤 전혀 없는 그는 산에서 해온 나무를 팔아 하루치 양식을 얻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겨울이 가고 이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어느 날 돌쇠는 겨우내 부지런히 모아둔 택감을 장터에 내다 팔아 욕이라도 할 생각으로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남은 온기를 뒤로하고 그는 마당 구석에 쌓인 나무더미를 정성스럽게 묶어 지게에 높이 쌓아 올리며 오늘 장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돌쇠의 발걸음은 무거운 지게 무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가벼웠는데 그것은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장터를 구경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뒤로하고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북적거리는 장터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돌쇠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다시 한번 기운을 내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입구에 다다르자 맛있는 국밥 냄새와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돌쇠는 그 활기찬 기운에 취해 잠시 넋을 잃고 구경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정성껏 준비해온 나무가 좋은 주인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까지 돌쇠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렸고 다행히 그의 성실함을 알아본 한 부잣집 하인이 다가와 나무 전체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돌쇠는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나무를 팔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지게를 치고 그 집의 헛간까지 직접 배달해주며 친절하게 마무리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돌쇠의 손에는 겨우내 땀 흘려 일한 대가인 소중한 인양이 쥐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길가에 있는 집신도 구경하고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의 유혹도 느꼈지만 우선은 시장 구경을 조금 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장통을 거닐던 돌쇠의 귀에 갑자기 날카로운 채찍 소리와 함께 여인의 비명과 거친 사내의 욕설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과 걱정 어린 마음에 돌쇠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험상궂게 생긴 백정이 젊은 여인을 바닥에 꿀려놓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이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살려달라는 애원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백정의 흉포한 기세에 눌려 그저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그 가련한 여인을 도와주려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백정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여인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소리치기를 이 계집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며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인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그녀의 등에는 이미 붉은 피멍이
선명하게 배어 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쇠는 그 잔인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저 여인을 그냥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라 불리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저 고통받는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용기를 내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친 백정의 앞을 가로막으며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제발 그 매질을 멈추어 주시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백정은 난데없이 나타난 남루한 나무꾼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이 무슨 상관이길래 남의 일에 참견이냐며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너도 같이 매를 맞을 줄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돌쇠는 무서운 기세에 주춤거렸지만 여인의 갓돌인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방금 나무를 팔고 받은 소중한 인양이었는데 돌쇠는 이것이 자신의 전부임을 알면서도 주저없이 백정에게 내밀며 그녀의 몸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정은 돌쇠가 내민 인양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잠시 몽둥이를 멈추고는 이 돈이면 웬만한 소 한 마리 값은 아니더라도 나무꾼에게는 평생 모으기 힘든 거금임을 알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정말 이 돈을 이 보잘것없는 백정의 딸을 위해 쓰겠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돌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을 놓아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돈 욕심이 많았던 백정은 결국 침을 뱉으며 인양을 낚아채고는 운 좋은 줄 알라며 여인을 바닥에 팽개치고 사나운 걸음걸이로 장터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돌쇠의 무모한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과연 바보 나무꾼답게 돈을 버렸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으니 이제 일어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이나 돌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고 돌쇠는 그녀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고 온 빈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으나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스스로 걷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혹시나 다시 백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의를 경계했고 어느덧 장터의 소라남은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갈 곳 없는 여인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이 깊은 산 중에 여인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길은 험하고 집은 누추하지만 잠시 쉬어갈 곳은 있으니 함께 가자고 권했고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더욱 험해졌지만 돌쇠는 여인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앞장서서 길을 터주었고 때로는 가파른 언덕에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걸음걸이는 무척이나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보였고 돌쇠는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 되어 두 사람은 돌쇠가 사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뒷길을 택해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는데 그 길목에는 밤 공기가 차가워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에게 걸쳐주며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했고, 드디어 낡고 작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의 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방에 불을 지피고 여인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며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이불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펴주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돌쇠는 부엌으로 나가 남은 찬밥과 무말랭이를 꺼내 소박한 밥상을 차려 여인에게 가져다 주며 시장할 테니 조금이라도 들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상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천천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우아하고 단정하여 백정의 딸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그녀가 음식을 먹는 동안 밖에서 물을 끓여 따뜻한 숭늉을 만들어 왔고 그녀가 식사를 마치자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편히 쉬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은 마루에서 자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여인을 안심시켰고 여인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처음으로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쇠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마루에 누웠지만 마음만큼은 인양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잠시 생각했지만 여인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오자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돈을 아꼈더라면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었겠지만 지금 느끼는 이 보람찬 마음과는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녘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돌쇠는 여인이 혹시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사방이 밝아와 있었고 부엌에서는 뜻밖에도 장작 타는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어제 구해준 여인이 몸이 아픈 와중에도 서툴게나마 불을 지펴 밥을 짓고 있었고 돌쇠는 당황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자신도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으니 가만히 두라고 말했고 돌쇠는 그녀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백정의 딸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밥상은 어딘지 모르게 정갈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갈 곳이 생길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며 그녀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정성껏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연화라고 밝히며 그동안 겪었던 고초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돌쇠의 은혜만큼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쇠는 연화라는 이름이 그녀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이곳에서만큼은 무서운 기억을 잊고 편히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는 다시 도끼를 챙겨 들고 산으로 향하며 오늘따라 산으로 오르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지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도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는 동안에도 돌쇠의 머릿속에는 집에 있을 연화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만 미소가 번졌고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며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예쁜 들꽃을 보며 연화에게 가져다 주면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수줍은 마음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꽃을 꺾어 선물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 가득해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발이 없는지라 돌쇠가 장터에서 여인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조금씩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연화는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해진 돌쇠의 옷가지를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식구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돌쇠를 맞이하며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넸고 돌쇠는 그 물맛이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져 단숨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 한쪽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돌쇠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연화를 괴롭히던 백정이나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언제 이 평화를 깨뜨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쇠에게 자신이 백정의 딸로 불리게 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나 언어에는 분명 평범한 백정의 자식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연화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수심에 잠길 때면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어 애가 탔습니다. 그는 연화가 좋아하는 산나물을 뜯어다 주고 그녀가 머무는 방에 구멍난 창문지를 새로 바르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 또한 돌쇠의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정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연화가 돌쇠의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돌쇠는 마을 입구에서 만난 김 노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돌쇠에게 귀띔하기를 자네가 장터에서 데려온 여인이 백정의 딸이라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 섞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돌쇠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는 점점 돌쇠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돌쇠를 무시하던 최진사댁 머슴들이 돌쇠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며 무언가 꾸미고 있는 듯한 기미가 보여 돌쇠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집에 돌아와 연화에게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리고 당분간은 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 안에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며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돌쇠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돌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인양으로 그녀를 구한 것은 단순히 돈을 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어두워진 방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초가집의 창호지를 흔들어댔고 돌쇠는 마루에서 잠을 청하며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힘으로 연화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소리 죽여 기도를 드리는 듯 나지막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돌쇠에게 마치 신비로운 주문처럼 들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산골 마을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긴장과 평화가 교차하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살피며 혹시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연화를 위해 깨끗한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연화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다시 힘을 내어 하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돌쇠는 오늘따라 유난히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닥칠 시련이 무엇이든 연화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저편에서는 이미 최진사와 백정의 음모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며 돌쇠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짊어지기 전에 연화에게 다시 한번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대문을 튼튼하게 고정해두고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두고 온 연화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면서도 자꾸만 마을 쪽을 돌아보게 되었고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조차 누군가 쳐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산골의 정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그는 이것이 단순히 인양으로 시작된 인연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보나무꾼과 정체 모를 여인의 위험한 동거는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위태롭게 이어지며 이야기의 서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주제는 단연 돌쇠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여인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착하기만 하던 바보 나무꾼이 장터에서 거금을 주고 백정의 딸을 사왔다는 소식은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악들은 입을 모아 돌쇠가 귀신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며 혀를 찼고 어떤 이는 그 여인이 마을에 불운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며 근거 없는 두려움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 어느덧 여인이 사실은 도망친 노비라거나 산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터에서 돌쇠에게 인양을 받고 여인을 넘겼던 백정은 그 돈을 노름판에서 모두 탕진하고는 다시금 심술이 도져 돌쇠의 마을을 수소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생각보다 큰 재물을 숨겨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탐욕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이번 기회에 돌쇠를 협박해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정은 마을 입구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돌쇠라는 놈이 어디 사는지 그 계집은 잘 있는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의 덩치와 무시무시한 칼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돌쇠의 집 위치를 가리켰고 백정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돌쇠의 초가집이 있는 산등성이를 향해 거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고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최진사는 자신의 머슴들을 통해 돌쇠네 집에 절세미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묘한 호기심과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마을의 땅과 재물을 독차지하려 애쓰던 인물로 보잘것없는 나무꾼인 돌쇠가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못마땅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머슴들을 불러 돌쇠의 집을 몰래 감시하게 하고 여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엿보며 그녀를 빼앗아 올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가와의 친분을 이용해 돌쇠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인을 데려왔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울 궁리까지 하며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보이지 않는 검은 음모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평소보다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순박한 그로서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시선을 감당하기가 무척 버거웠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혹시나 연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길에 만난 마을 청년들은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바보가 계집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치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렸고 돌쇠는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연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점점 거세지는 마을 사람들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소리 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살며 예언과 못지않은 해안을 가졌다고 소문난 한 할머니는 돌쇠가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돌쇠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귀한 보석일수록 어두운 방 안에서 지켜야 하며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도적들이 몰려드는 법이라고 나지막이 경고를 건넸습니다. 돌쇠는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닫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더니 착한 심성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다시 고요한 집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화는 돌쇠가 없는 낮 동안 집안일을 정돈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와 속닥거리는 말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여러 번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돌쇠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매일 밤 등잔불 아래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화는 돌쇠가 가져다준 따뜻한 숭늉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기운을 내어 집안 구석구석을 정갈하게 닦고 윤을 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더라도 돌쇠만큼은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가진 작은 장신구 하나를 품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정은 마침내 돌쇠의 집 마당까지 들이닥쳐 대문을 발로 쾅쾅 차며 돌쇠를 불러내는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나무를 하고 돌아오던 돌쇠는 백정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방 안에서 떨고 있을 연화를 생각하며 억지로 용기를 내어 백정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백정은 돌쇠의 멱살을 잡으며 내 놈이 나를 속이고 이 귀한 계집을 헐값에 사갔다며 당장 운양을 더 내놓지 않으면 관가의 고발에 내 놈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쇠는 가진 돈이 전혀 없다며 애원했지만 백정은 막무가내였고 소란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돌쇠가 곤욕을 치르는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마을의 실권자인 최진사가 인자한 척 연기하며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타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우냐며 백정과 돌쇠 사이를 중재하는 심염을 하며 은근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백정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타이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돌쇠에게 여인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 마을의 안녕을 위해 여인을 관가로 보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공명정대한 척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어 돌쇠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최진사의 제안이 연화를 빼앗으려는 수작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힘없는 나무꾼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더 이상 돌쇠가 자신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백정과 최진사마저도 그녀의 기품 있고 아름다운 자태에 압도되어 잠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자신은 백정의 딸이 아니며 억울한 사연이 있어
잠시 신분을 숨긴 것뿐이니 돌쇠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그렇다면 신분을 증명할 증자를 내놓으라며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도망친 죄인으로 간주해 체포하겠다고 연화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백정은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해져서 이 계집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며 당장 끌고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연화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연화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백정의 거친 발길질과 매질을 대신 맞으면서도 결코 그녀를 놓지 않겠다는 듯 굳게 버티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처절한 모습에 조금씩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최진사의 서슬퍼런 눈치 때문에 감히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복판에서 돌쇠의 신음 소리와 백정의 욕설이 뒤섞여 한낮에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상황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머슴들에게 명하여 돌쇠와 연화를 우선 관가로 압송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며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법도를 따지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관가 사또와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연화를 자신의 별채로 빼돌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울먹였고 연화는 그런 돌쇠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입을 연다 해도 최진사 같은 권력자가 믿어줄 리 없었기에 그녀는 일단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아까 돌쇠에게 충고를 건넸던 한 노파가 다시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호통을 치더니 최진사에게 다가가 무언가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노파의 말을 들은 최진사의 얼굴이 잠시 경직되더니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노파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렸습니다. 노파는 먼 산을 바라보며 저녁 노을이 피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니 조만간 큰 바람이 불어올 모양이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예언에 불안함을 느끼며 하나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백정 역시 최진사의 눈치를 보며 다음을 기약하듯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진사는 일단 오늘은 물러가겠지만 내일 아침 일찍 관가 포졸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며 그때까지 여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고 돌쇠에게 엄포를 놓고는 위세를 떨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돌쇠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연화의 안부를 살피며 그녀가 다친 곳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돌쇠의 얼굴에 맺힌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자신 때문에 이토록 고생하는 돌쇠를 보며 깊은 자책감과 동시에 그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워진 마당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다가올 내일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등잔 아래 앉아 돌쇠에게 이제는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주어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지만 돌쇠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어떤 신분이든 자신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뿐이라며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막아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잠을 청하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연화는
돌쇠에 무모할 정도의 순수한 진심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이 청년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영혼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의 찬바람은 여전히 창호지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쇠는 최진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연화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거절하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자신이 가진 옥패를 꺼내 보여주며 이것이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돌쇠에게 처음으로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쇠는 그 옥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며 연화의 결정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집 주변을 정리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돌쇠네 집을 훔쳐보며 오늘 벌어질 구경거리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약속대로 관가의 포졸 4명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돌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는 이미 사또에게 뇌물을 써서 여인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졸들의 등장에 겁을 먹고 길을 비켜주었고 최진사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돌쇠의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여인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며 만약 저항한다면 관가를 능멸한 죄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했고 포졸들은 창을 앞세워 돌쇠와 연화가 있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손에 쥐고 문 앞을 가로막았지만 연화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속삭이고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선 연화는 포졸들을 향해 자신을 데려가려거든 정식으로 문서를 제시하고 예우를 갖추라고 꾸짖었으나 최진사는 비웃으며 백정의 딸 주제에 무슨 예우를 찾느냐며 포졸들에게 당장 포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쇠는 포졸들이 연화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다 거칠게 밀려나 바닥에 고꾸라졌고 연화는 그런 돌쇠를 보며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최진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여인을 가마에 태우라고 명령했고 돌쇠는 울부짖으며 가마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포졸들의 창끝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광경에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돌쇠의 처지가 가엾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가마에 실려 마을길을 내려가는 연화를 보며 돌쇠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 문득 어제 노파가 했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도적들이 몰려든다는 말이 떠올라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연화가 보여주었던 옥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당당했는지 생각하며 최진사가 그녀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최진사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외면했고 오직 어제 만난 김노인만이 다가와 어서 관가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돌쇠는 김노인의 말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가마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만이 남겨졌습니다. 최진사는 가마를 관가가 아닌 자신의 비밀 별채로 향하게 했고 이를 눈치챈 돌쇠는 지름길을 통해 그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 험한 산길을 내달리며 온몸이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연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숲을 헤치며 나아갔고, 어느덧 최진사의 별채가 보이는 언덕 위에 도달하여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별채 앞에는 포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최진사는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에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알고 무언가 확실한 기회를 노리기 위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별채 안에서 최진사는 연화에게 이제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으니 순순히 내 말을 따르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며 그녀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최진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일갈했고, 분노한 최진사는 그녀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참지 못하고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별채 마당으로 난입하며 최진사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고, 예상치 못한 돌쇠의 등장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돌쇠는 바보 같은 괴력을 발휘하며 최진사를 인질로 잡고 연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함께 죽겠다고 소리치며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 도중에 연화가 품고 있던 보찜이 땅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빛나던 옥패와 함께 한 권의 낡은 서책이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진사는 바닥에 떨어진 옥패를 보고는 처음에는 단순히 비싼 보석이라 생각했으나 그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용문양이 새겨진 그 옥패의 진정한 의미를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연화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 역시 대장의 이상한 태도에 행동을 멈추고 옥패를 주시했으며,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최진사를 놓아주고는 연화를 감싸 안으며 보호 태세를 취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옥패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지만 연화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의 운명도 여기까지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별채 주변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러 온 관가의 이방까지 합류하여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옥패를 가짜라고 우기며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이미 그 고귀한 광채를 목격한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복잡한 사정은 알지 못했지만 연화의 정체가 대단한 것임을 깨닫고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싶은 묘한 기분에 휩싸이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면서 최진사의 별채 마당은 횃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과연 저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상처 입은 몸으로도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연화는 돌쇠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으며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소동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마을 전체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진실을 밝혀줄 내일을 향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연화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며 모두를 경악하게 할 클라이맥스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으며 돌쇠의 진심 어린 희생은 곧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진사의 별채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돌쇠와 연화는 다시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마당을 서성이며 최진사가 다시 군사를 보내지는 않을지 걱정했지만
연하는 오히려 차분한 모습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어제 보았던 그 당당함이 여전히 서려 있었고, 돌쇠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왠지 모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아침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머무는 방에서는 어느새인가 은은하고 고귀한 향기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로운 냄새였습니다. 돌쇠는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연하가 가져온 짐이라고는 그 낡은 보찜 하나가 전부였기에 향기의 출처를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쇠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이 기묘한 향취의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소문은 이제 그녀가 선녀가 아니냐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평범한 나무꾼의 집을 예사롭지 않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는 연하가 방 안에서 무언가 골똘히 적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먹을 갈아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 있었는데, 돌쇠는 그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체가 얼마나 힘있고 고운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돌쇠가 다가온 것을 알고는 살며시 종이를 덮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우수와 그리움이 서려 있어 돌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가 쓴 글자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연처럼 보였고, 이는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지난 소동 때 다친 상처가 욱신거려 신음 소리를 냈는데, 이를 본 연하는 잠시 밖으로 나가 상기들에서 이름 모를 풀과 뿌리들을 캐와서 정성껏 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상처 부위에 자신이 만든 약초를 발라주며 부드러운 손길로 감싸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바르자마자 타는 듯한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한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의원조차 고치기 힘들 것 같던 깊은 상처가 단 며칠 만에 아물기 시작하자 돌쇠는 연화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가 단순히 백정의 딸로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법도 잘 알고 있는 듯하여 돌쇠는 그녀의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의 집을 예전처럼 바보 나무꾼의 집이라 부르지 않고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곳으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돌쇠를 구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집 앞을 지날 때 의관을 정제하거나 목소리를 낮추었으며, 몇몇 안악들은 조심스럽게 연화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최진사의 시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고, 마을의 평화로운 이면에는 다시금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별채에서 보았던 옥패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있었으며, 그 옥패가 진짜라면 자신이 저지른 무례가 가문에 큰 화를 불러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옥패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만약 그것이 가짜라면
돌쇠와 연화를 엄벌에 처해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옥패의 문양과 최근 소식이 끊긴 고위 관료들의 가문에 대해 조사하라는 은밀한 명을 내렸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잠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최진사의 집안에서는 음침한 모의가 계속되었고 그는 이번 기회에 돌쇠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화를 손에 넣을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마당에서 달을 구경하다가 연화가 홀로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으며 자신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도망치다 백정에게 붙잡혔던 사연을 아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비록 자신이 힘없는 나무꾼일지라도 그녀의 아버지가 누명을 벗고 그녀가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떤 시련도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묘하게 변해갔는데 연화가 베푼 선행 덕분에 그녀를 옹호하는 무리와 여전히 최진사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의심하는 무리로 나뉘어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는 연화의 출신을 두고 매일같이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고 일부 청년들은 돌쇠를 부러워하면서도 그에게 닥칠 화를 걱정하며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돌쇠는 이런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연화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처지라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기도하며 하늘이 이 가련한 여인을 굽어 살펴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의 정성은 조금씩 기적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쇠가 산에서 해온 택감을 이용해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제안했고 돌쇠는 그녀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급격히 연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백정의 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칭송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당장이라도 돌쇠의 집을 허물어 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민심이 돌쇠를 향하고 있어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면 승부보다는 비열한 덫을 놓아 돌쇠와 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사악한 계획을 구체화하며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팔봉이를 불러 연화가 사실은 한양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죄인이며 그녀를 숨겨주는 자도 연좌제에 걸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뒤덮었고 연화를 칭송하던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는 하나둘씩 태도를 바꾸어 돌쇠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갑자기 싸늘해진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당황했지만 연화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처하며 돌쇠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보였고 돌쇠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녀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돌쇠를 아끼던 김노인이 밤중에 몰래 돌쇠의 집을 찾아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연화와 함께 마을을 떠나 멀리 도망가라고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김노인은 최진사가 관가에 이미 연화의 죄상을 고발했으며 내일 아침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쳐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연화에게 도망가자고 말했지만 연화는 도망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이제는 당당히 맞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돌쇠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도망치는 대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하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최진사의 사주를 받은 고약한 무리들이 모여 돌쇠와 연화를 당장 끌어내라며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관가에서 보낸 가짜 공문을 흔들며 연화가 나라를 어지럽힌 대역죄인의 딸이라고 선포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돌쇠의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집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여러분이 그동안 연화 아가씨께 받은 은혜를 벌써 잊었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무리들은 돌쇠를 밀치고 집 안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평소 입던 누더기 같은 옷 대신 정갈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멈춰 섰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며 오히려 간신들의 모함에 희생된 충신의 딸임을 밝히고 자신이 지닌 옥패와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최진사의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은 그녀의 진실한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저것은 모두 가짜라며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이미 연화가 내뿜는 고귀한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더 이상 최진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의 증언에 힘을 보탰고 마을의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는 뜨거운 공방전이 광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군중 사이로 나타나 내가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고귀한 기운을 가진 분은 처음 본다며 연화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최진사를 향해 당신의 탐욕이 마을을 망치고 있다며 꾸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명망에 힘입어 하나둘씩 돌쇠와 연화의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진사는 머슴들에게 무력을 써서라도 여인을 체포하라고 명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이를 가로막으며 정당한 조사 없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광장은 이제 최진사의 횡포에 맞서는 마을 사람들의 연대의 장으로 변모했으며 연화는 그 중심에서 꿋꿋하게 서서 진실의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관가의 포졸들을 동원하려 했으나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무리의 기마병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위기가 닥친 줄 알고 겁에 질려 흩어졌지만 그 기마병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깃발에는 왕실의 상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마병의 선두의 선장수는 말에서 내려 연화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으며 드디어 아가씨를 찾았다며 임금님의 교지를 받들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최진사마저도 넋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으며 돌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상황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이미 누명을 벗고 복권되었으며 임금님께서는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 팔도의 어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이 장수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화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백정과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사지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연화 앞에 고개를 숙였고, 돌쇠는 그녀의 진짜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예우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를 자신의 곁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기마병들은 연화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가마를 준비했고, 마을은 삽시간의 축제 분위기로 변하여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승리했음을 기뻐했습니다. 최진사는 포졸들에 의해 연행되어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관가로 끌려갔으며, 백정 또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포박된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이제 연화가 자신의 곁을 떠나 한양의 화려한 궁궐이나 대저택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었기에 웃으며 그녀를 보내주려 마음먹었지만, 연화의 눈빛은 여전히 돌쇠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이 고초를 겪을 때 따뜻하게 보살펴준 돌쇠의 공을 임금님께 상소하여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순수한 진심이 큰 복을 불러왔다며 그를 칭송했고, 바보 나무꾼이라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돌쇠 형님이라 부르며 그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명예나 보상보다는 오직 연화의 안위가 걱정되어 그녀에게 조심해서 가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연화는 그의 순박함에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이며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산골 마을에는 노을보다 붉은 희망의 기운이 감돌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연화와 돌쇠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소박한 초가집 마당에 앉아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화는 인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날의 돌쇠를 잊을 수 없다며 그 돈은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것이었다고 돌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당연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고귀한 추억이 새겨져 이제는 더 이상 바보라 불려도 서럽지 않을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의 슬픔보다는 다시 만날 날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했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려한 가마가 돌쇠의 집 앞에 멈춰섰고,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을 향한 긴 여정에 올랐는데, 그녀의 가마 뒤로는 수많은 호위 무사들이 엄호하며 위풍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 언덕에 서서 가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녀의 앞길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마을의 영웅처럼 대접하며 그의 집을 수리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며 그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비록 혼자 남았지만 연화가 남기고 간 향기와 추억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그녀가 약속한 재회의 날을 기다리며 다시금 평범하지만 성실한 나무꾼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돌쇠와 연화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며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후손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최진사의 몰락은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고, 돌쇠의 순수한 마음은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나무를 하며 연화와 함께 거닐던 길을 쓰다듬었고,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한 장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는 다시금 예사롭지 않은 행렬이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연화의 행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대갓집 아가씨의 위엄을 갖추었지만 돌쇠를 보자마자 가마에서 내려 버선발로 달려와 그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내었습니다. 돌쇠 역시 그녀의 변치 않는 모습에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두 사람의 재회는 마을 전체의 축복 속에서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연화는 돌쇠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는 대신 이곳 산골 마을에 집을 짓고 그와 함께 평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결정에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힘을 합쳐 새 집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바보 나무꾼 돌쇠와 고귀한 신분의 연화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동반자가 되어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려왔고, 마을의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발걸음을 옮기며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어사대부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으며, 비단 도포를 입은 고위 관료들이 낡은 초가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어 어사의 허리띠에 달린 황금빛 장식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었고, 돌쇠는 어안이 벙벙한 채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과 함께 그동안의 서러움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맑은 빛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사대부는 품속에서 임금님의 직인이 찍힌 교지를 꺼내어 위엄 있는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광장 구석구석까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지에는 연화의 아버지인 김판서가 간신들의 모함에서 벗어나 결백함이 증명되었으며, 가문의 모든 관직과 재산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단순한 백정의 딸이 아니라 고귀한 대갓집 영예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이 그녀를 무시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특히 연화를 핍박했던 무리들은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으며, 마을의 공기는 어느덧 엄숙하고도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진사는 교지의 내용이 한마디씩 들려올 때마다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탐욕이 결국 가문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직감하고는 어사대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사대부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내려다보며 권력을 남용하여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히고 감히 왕실의 옥패를 가짜라 우롱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일갈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최진사의 호화롭던 권세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소란을 틈타 마을 밖으로 몰래 도망치려던 백정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호위 무사들에게 붙잡혀 광장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을 기며 자신이 연화를 구박했던 것은 모두 오해였다고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사대부는 백정에게도 엄한 벌을 내릴 것을 명하며 그가 그동안 가로챘던 돌쇠의 인양과 그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고 관가로 압송하여 엄중히 다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죗값을 받는 모습에 속이 다 시원하다며 손뼉을 쳤고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어사대부와 관료들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추며 그동안 자신을 찾기 위해 애써준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준 돌쇠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어사에게 청하기를 자신을 구해준 돌쇠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니 그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사대부는 돌쇠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장차 이 사실을 임금님께 상세히 보고하여 그 공을 치하할 것을 약속했으며 돌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와 연화 주변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들이 잠시나마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돌쇠를 바보라 놀리던 청년들도 이제는 형님이라 부르며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고 안악들은 연화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동안의 무례를 씻으려 애썼습니다. 돌쇠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며 우리는 모두 한마을 이웃이니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자며 특유의 순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회복되자 그녀를 모시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온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돌쇠의 낡은 초가집 마당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돌쇠의 집으로 옮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넋을 잃고 구경하며 연화의 정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화려한 물건들보다 돌쇠가 산에서 뜯어다 준 산나물과 손때 묻은 지게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으면서도 돌쇠가 선물해준 소박한 장신구를 품속에 꼭 간직하며 그와의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사대부는 최진사의 집을 철저히 수색하여 그동안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곡식들을 모두 조사하고 이를 주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최진사의 창고 문이 열리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쌀가마니와 비단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되찾게 된 것에 감격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진사가 관가와 결탁하여 저지른 수많은 부정부패가 낱낱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엄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부당한 권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큰 솥이 걸리고
마을 잔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어사대부가 연화의 복권을 축하하고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술상을 차리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잔치의 주인공 대접을 받으며 상석에 앉게 되었지만 여전히 몸둘바를 몰라하며 평소처럼 이웃들에게 술을 권하고 일손을 돕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연화 역시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며 자신의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소탈하게 대화에 참여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돌쇠와 연화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필연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인양이라는 작은 돈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나아가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니 이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돌쇠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모두 떨쳐버렸고 달빛 아래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최진사와 백정이 포박된 채 마을을 떠나 관가로 압송되는 길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지켜보며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목격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울었고 백정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듯 했으며 사람들은 이제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당하게 쌓아 올린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돌쇠가 베푼 작은 선행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돌쇠는 연화와 함께 정들었던 초가집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나누며 폭풍처럼 지나간 오늘 하루의 일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연화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다시 예전처럼 혼자 남겠지만 그녀가 행복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말하며 짐짓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가 느끼는 쓸쓸함을 눈치채고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은 결코 돌쇠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흘렀고 밤하늘의 은하수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돌쇠의 낡은 집을 수리하고 마당을 정돈하며 연화가 떠나기 전까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배려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음에도 청년들은 산에서 좋은 나무를 베어오고 장정들은 지붕에 짚을 새로 엮어 올리며 돌쇠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그동안 최진사의 횡포 아래 억눌려 있던 공동체의 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음을 상징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자신이 바보라 불리면서도 끝까지 이 마을을 지키며 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사대부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돌쇠에게 다가와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상금과 함께 앞으로 돌쇠가 마을의 치안과 관리를 돕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달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는 돌쇠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마을을 다스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를 격려했고 돌쇠는 과분한 직책이라며 사양했으나 어사의 거듭된 권유에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돌쇠는 단순히 나무를 팔아
생계를 잇던 나무꾼에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이끄는 마을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떠나기 전 마을의 아픈 노인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양에서 가져온 좋은 약재와 옷감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초를 겪을 때 이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잊지 않겠다며 그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고귀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그녀의 앞길에 신령님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으며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의 선행은 마을에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소 체험하며 조금씩 변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연화와 돌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산골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이기만 하면 돌쇠가 인양으로 연화를 구했던 그 운명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답게 윤색되어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진사의 집터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 경작지로 바뀌어 모두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희망의 땅으로 변모했으며 그곳에서 수확한 곡식은 굶주리는 이 없는 마을을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고 마을은 이제 갈등과 시기 대신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낙원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좋은 옷을 마다하고 예전처럼 무명옷을 입고 산으로 향했지만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고 그의 눈빛은 지혜와 자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걸으며 연화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그녀가 한양에서 무사히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평온한 삶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산짐승들도 이제는 돌쇠를 겁내지 않고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듯했으며 숲의 모든 생명들이 돌쇠의 선한 마음을 축복하며 그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받은 큰 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곳을 살피며 연화가 보여주었던 자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덧 연화가 한양으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고 마을 입구에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며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쇠를 따로 불러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비단 손수건을 건네주며 이것을 보며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고 그녀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이별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돌쇠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서 손을 흔들었고 연화 역시 가마 창문을 열어 돌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화의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들이 남긴 여운을 만끽하며 한바탕 꿈을 꾼 듯한 기분에 젖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을 청년들과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길을 닦는 등 몸을 움직이며 슬픔을 이겨내려 애썼고 사람들은 그런 돌쇠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무렵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하늘로 곧게 뻗어나갔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더없이 맑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혼자 남은 초가집 마루에 앉아 연화가 준 손수건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그녀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이 낡은 마루에서 함께 숭늉을 마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하여 돌쇠는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충만감에 젖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의 별을 하나둘 세어 보았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취 속에 들려오는 물소리와 바람소리는 돌쇠에게 내일의 희망을 노래해주는 듯했고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의 재앙이었던 최진사의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와 상생의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돌쇠는 비록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삶의 순리와 진심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갈등을 지혜롭게 중재해 주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속력을 갖추게 되었고 돌쇠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평화는 돌쇠의 헌신과 연화의 자애로움이 어우러져 더욱 견고해졌으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낙원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연화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마을의 악행이 척결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강곡선을 그리며 청취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온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남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진실된 마음뿐이며 이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안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두 사람의 완전한 재회와 영원한 행복을 다루며 이야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독자들은 돌쇠의 순수한 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기대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다음 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장이 풀린 마을의 밤 풍경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번 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조용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돌쇠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으로 들어와 연화가 남겨준 옥패의 보자기 조각을 머리맡에 정성스럽게 놓아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방 안의 온기는 여전히 포근하여 돌쇠는 오늘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고 행복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것은 진정한 선행을 베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의 결정체였으며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깊어만 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는 설렘과 오늘을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돌쇠의 숨소리는 어느새 고르고 평온해져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이 지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돌쇠의 삶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풍요로움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의 복덩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예전에 그를 바보라고 놀리던 아이들은 이제 돌쇠의 뒤를 졸졸 따르며 산의 지혜와 나무 베는 법을 배우려 애를 썼습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여전히 쑥스러워 뒷머리를 긁적이며 허허 웃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든든한 일꾼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연화가 한양으로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따뜻한 향기는 돌쇠의 초가집 구석구석에 남아 그의 외로운 밤을 위로해 주었으며, 돌쇠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며 재회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최진사와 백정이 떠난 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먼저 살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곳간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들도 이제는 돌쇠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희생과 선행을 본받아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마을 공동 창고에 내놓아 굶주리는 이웃이 없도록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정자가 세워져 사람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산골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온 숲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이 내놓은 인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끔은 가슴이 벅차올라 홀로 우물가에 앉아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커다란 깃발을 앞세운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온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옥패를 든 전령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마을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고, 가마가 자신의 낡은 초가집 앞에 멈추어 서자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화사한 비단 옷차림에 이전보다 더욱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연화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의 화려한 시선들을 뒤로한 채 오직 돌쇠만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돌쇠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조정의 중직에 복귀하여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으며, 임금님께서는 돌쇠의 공적을 높이 사서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한양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돌쇠와 함께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신분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산골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의 장이 되어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기쁨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돌아온 뒤 돌쇠의 낡은 초가집 곁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은 아담하고 정갈한 기와집이 세워졌는데, 이는 돌쇠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새 집의 마당에는 연화가 좋아하던 매화나무와 돌쇠가 산에서 가져온 예쁜 들꽃들이 조화롭게 심어져 사시사철 향기가 끊이지 않았고, 집 앞에는 항상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원한 물바가지가 놓였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충분한 재산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죽은 나뭇가지들을 정리하며 숲의 생명들과 인사를 나누는 겸손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연화 역시 화려한 가구 대신 돌쇠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의자와 소박한 그릇들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부유함이란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등성이의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이 되자 돌쇠와 연화는 마당에 작은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소단에서는 갓 수확한 맵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고, 텃밭에서 갓 따온 신선한 채소와 나물들이 정갈하게 상위에 차려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하는 직접 국을 뜨고 밥을 퍼서 이웃 어른들께 먼저 대접했고, 돌쇠는 사람들의 잔에 시원한 막걸리를 따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집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온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것 같다며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인양의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훈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에 백미는 밥을 다 먹고 난 뒤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로 끓여낸 따뜻한 숭늉이었는데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은 모든 사람의 속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에게 숭늉한 사발을 건네며 이 숭늉처럼 우리 삶도 구수하고 따뜻하게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연화는 그릇을 받아들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숭늉의 온기는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과거의 갈등이나 슬픔은 모두 녹아내리고 오직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희망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산골의 공기는 더욱 고요하고 청아해져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하는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단둘이 남은 마당에서 돌쇠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자신들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가 바보라 불리던 시절에도 당신을 본 순간 내 가슴 속에는 무언가 환한 빛이 들어왔다고 고백했고, 연화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 인양은 내 목숨을 구한 돈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일깨운 기적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신분의 차이나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서로의 진심만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어 이 깊은 산골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고요한 산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딸랑이며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보내는 신비로운 창가처럼 들려와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는 자신의 집 창가에서 돌쇠네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이제야 이 마을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사람의 앞날에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마을에 심어진 선행의 씨앗이 대대손손 열매 맺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산골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한 나무꾼의 순수한 마음과 한 여인의 강인한 의지가 만나 완성되었고, 그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보석 같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외부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았으며 돌쇠와 연화는 그 성벽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실천하며 영원히 기억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제 산골 마을의 밤은 깊을 대로 깊어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평화로운 안식에 들어갔으며 돌쇠와 연화의 방한 등잔불도 조용히 사그라졌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내려와 하얀 이불처럼 마을을 덮어주고 있고 숲속의 풀벌레들도 이제는 연주를 멈추고 고운 꿈을 꾸기 위해 자리를 잡았으니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그 산골 마을의 오솔길을 돌쇠와 함께 느릿느릿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시기 질투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의 온기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의 힘만을 기억하며 깊은 잠의 강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쇠가 연화에게 건넸던 말을 빌려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자면,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근심 없이 평안하게 쉬시라는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양으로 시작된 기적이 한 마을을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작은 선한 의지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비추는 큰 태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고요한 호흡을 내뱉으며 어둠이 주는 포근한 안식 속으로 온몸을 맡기시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한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에 머물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산골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향기와 감동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밤, 맑은 공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진정한 부귀영화이자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고요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으니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시길 권합니다. 달빛이 창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별들이 머리맡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내일의 태양이 뜰 때까지 안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바보나무꾼 돌쇠와 연하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이제 조용히 등불을 끄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며 산골 마을의 기적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고 고요한 어둠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숭늉의 온기처럼 따뜻한 꿈, 매화 향기처럼 향기로운 꿈, 그리고 돌쇠의 웃음처럼 순박하고 행복한 꿈만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